민주항쟁 이후에 있었던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3단원하고 4단원 이 부분을 같이 볼 거예요. 지금 282쪽인데 저 밑에 저 사진 한번 볼게요. 어딜까? 서울. 서울 어디? 어? 네, 광화문 광장이에요. 광화문 광장. 사진을 좀 약간 파노라마 식으로 찍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는 일직선이에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촛불 시위하고 있는 거요. 지금 요 사진은 우리 교과서 286쪽에 있는 사진이에요. 286쪽. 촛불 시위하고 있는 사진이야. 근데 저는 시위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배경에는 어떤 것이 우리를 저렇게 거리로 나오게 해서 저런 촛불 시위를 통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됐는가? 그것은 그 1980년대에 있었던 여러 민주화 운동이 이제 거기에 배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루어진 평화적인 정권 교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화가 진전된 모습을 파악한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19 혁명 일으키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내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민주화를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민주화라 하면 정치에서만 민주화가 있는 걸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도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 같은 여러 민주화가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민주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4.19 혁명 때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그 흐름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이어지질 못했지만 그것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여러 부분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 이제 대통령이 바뀌는데 대통령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집권 여당, 정권을 창출해낸 정당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교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 교과서는 282쪽이고요. 자, 평화적인 정권 교체 정착이라는 단원인데 이제 정권 교체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무력, 정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투표,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1987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날 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어요? 대통령을 직접 뽑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했어. 이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거야. 그전에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지 않고 선거인단,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구에서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투표를 했더니 투표율은 100%가 나오지. 투표율은 많이 나오는데 당선된 사람의 득표율이 막 98%막 이렇게 나와. 99% 이렇게. 그럼 나머지 1, 2%는 반대표가 아니고 기권표거나 막 그런 거지. 찬성은 뭐 100% 나오는 거야, 결국. 이거 대통령 선거에도 뭐 후보도 단독 선거, 단독 출마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전두환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이 되고 계속해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끔 직선제를 요구했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전두환이 안 들어주니까 4.13 호원 조치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했고 1월 달에 있었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민주항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가 직선제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개헌된 대통령 선출 방식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돼요. 그래서 후보가 여러 명이 나오긴 한데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컸던 세 후보가 있었어. 민정당의 노태우, 그다음에 이제 신민당의 김영삼, 평민당의 김대중 이 셋이 이제 3파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요.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 가지고 따로따로 선거에 나오게 된 거예요. 후보를 단일화했으면 정권이 바뀌었을 텐데 단일화를 못 해 가지고 따로따로 나와서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282쪽에 보면은 동그라만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제13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별 득표율이라고 나와요. 노태우 후보가 36.6%, 김대중 후보가 27%, 김영삼 후보가 28%, 김종필 후보가 8.1%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노태우 후보가 36.6%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 득표율은 역대 대통령 당선자 득표율 중에 최저치예요. 50%가 안 된 적도 있어. 안 된 적도 있는데 50%에 가까웠지 항상. 50%에 가까웠는데 이렇게 36%를 받고 대통령이 된 경우는 이게 처음이고 현재까지는 마지막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민정당과 민주정의당이라는 당이에요. 민정당과 그다음에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신민주공화당 이 세 당이 합당을 하게 됩니다. 민정당은 노태우가 이제 속해 있는 정당이고, 통일민주당은 김영삼이 속해 있던 정당이고, 신민주공화당은 김종필이 속해 있던 정당인데 이 셋이 이제 당을 합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더 커집니다. 이제 여당이 더 커지게 되는 사건. 그래서 당을 합치면서 이름을 바꿔요. 민주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자유당의 후보였던 나중에 이제 김영삼이 민주자유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고 결국 김영삼이 1993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김영삼 정부가 성립이 돼요. 지금 사진에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계속해서 여당이 지금까지 바뀌질 않은 거예요. 여당이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 수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그 당이 쭉 이어서 정권을 잡아오고 있는 거예요. 변하질 않았어. 그러다가 199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대중이 외환위기 속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돼요. 처음으로. 그래서 5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2003년에 노무현 정부가 성립이 되면서 정권이 연장되게 됐죠.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또 성립되면서 정권이 또 교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계속 교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선거가 아니라 무력으로 인한 정권 교체, 정권 교체가 되지도 않았지만 무력으로 인해서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았는데 6월 민주항쟁 1987년 이후에는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혹시나 얼굴들을 모를까봐 사진들을 해놨는데 왼쪽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가운데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맨 오른쪽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세 대통령이 차례차례 이렇게 당선이 됩니다. 자, 민주주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되느냐? 이제 민주주의가 진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어요. 한번 우리 역사에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4.19 혁명이 끝나고 나서 4.19 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부에 우리 국민들은 많은 걸 원했었어. 민주화가 여러 군데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5.16 군사정변으로 완전히 그 희망이 꺾여버렸어. 이제 장면내각 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뭐랄까 국민들의 요구에 다 100% 수용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만족스럽지 못했던 거지. 그리고 5.16 군사정변 때 그게 이제 끊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했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러다가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끝나고 다시 이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이후에 이제 추진되었던 여러 정책들이 이제 그러한 요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를 지금 우리는 볼 거예요. 먼저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 역시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에서 시행하려고 했었어. 그랬다가
5.16 군사정변 때문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5.16 군사정변 이후에 34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을 지역에 맞게 시행해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 그냥 지방에서 알아서 잘 정책을 시행해라라는 거예요. 돈은 줄 테니 지방에 맞게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거겠지. 각 학급별로 학급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 그 돈으로 각 학급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학생들이 훨씬 더 즐겁고 모두가 만족스러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한 다음에 그 학급의 실정에 맞는 이제 그런 학급 활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급별로 다르게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같은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세분화된 부분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정책을 시행해라 라는 취지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 행정구역,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잘 이끌어 나갈 대표자도 지방에서 투표를 통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하죠, 지금은. 그래서 1995년부터 지방선거가 시행이 됐는데, 뭐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데 2명을 뽑아. 2명, 크게 2명. 광역단체의 장과 기초단체의 장이에요. 그러면 광역단체니까 좀 넓은 단체겠죠.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뭐가 되겠어? 그치, 전라북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뭐를 뽑아?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작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전라북도 주소를 쓸 때 뭐 왔어? 완주군 또는 뭐 전주시 이렇게 있겠지. 또는 익산시도 있을 거고. 사람들 여기 학생들 중에서는 행정구역이 그러면 그 구역에 장을 뽑는 거야. 완주군이면 군수, 전주시면 시장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장, 기초자치단체의 장 해서 2명을 뽑아. 그리고 각 지역마다 또 의회가 있어. 의회. 그래서 도에도 의회가 있고 또 기초단체에도 의회가 있어. 그래서 광역단체의 의회, 도의회, 기초단체의 의회, 군의회, 시의회 같은 이런 기초단체가 또 있고 이런 의회에 또 의원들을 뽑는 또 선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방자치 선거, 지방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를 한 사람이 7장을 받아가요. 투표용지 7장. 되게 많지. 그러니까 도지사, 군수 뽑고 그다음에 도의원, 군의원 또 뽑고 그다음에 도의원하고 군의원을 뽑는 그 비례대표가 있어. 비례대표. 그래서 비례대표로 또 도의원 하나, 군의원 하나 뽑고 그다음에 교육감.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감까지 7명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해냅니다. 해가지고 그거 되게 복잡해요. 처음에 투표용지 받으러 가가지고 한 세 장인가 먼저 받아. 세 장인가 네 장인가 먼저 받아갖고 그거 들고 가서 기표하고 그다음에 투표함에 넣고 난 다음에 또 나가면은 또 다음 나머지를 또 줘. 나머지를 또 받아갖고 또 들어가서 또 찍고 또 그다음에 넣어야 돼. 2번 넣는 거 헷갈리니까. 그렇게 지방선거는 그렇게 하고 또 그거 말고도 지역 내에서 특별히 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할 건데 주민들이 이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민투표제도라는 게 있어요. 주민투표. 주민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난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이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마련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민주적인 법제가 또 만행이 됐다라고 지금 카테고리가 하나 있는데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기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재산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라 함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공직자들이잖아. 이게 자기들이 그 정책을 시행을 하거나 또는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정책들을 시행하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공개하는데 그래서 뭐 재산이 많을 수도 있지. 근데 재산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재산이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자신의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산이 갑자기 크게 늘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뭐 기찻길이나 도로를 깔아.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 막 엄청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자신의 재산이 막 갑자기 늘어났다거나 또는 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를 두려워해서 내 자식들에게 불법으로 뭐 증여한다거나 상속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고위공직자들은 재산을 공개하고 또는 부정축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금융활동을 할 때는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금융활동, 은행 가서 자기 금융활동 하는데 당연히 본인 이름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싶겠지만 사실 이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자기 이름이 아니어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 금융활동을. 은행 업무를 내 이름이 아니어도 통장을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는 가명을 써도 됐어. 얼마나 웃기지? 진짜 웃기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그런 식으로 돈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이 돈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 정치인들도 이제 불법 정치자금 같은 거를 그냥 거기다 넣어놓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 기업 활동하거나 또는 경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좀 뭐랄까 좀 깨름칙한 돈들 이런 것들은 또 한쪽에 모아놓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정하게 금융거래를 했었는데 이거를 금융실명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제 투명하게 다 내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자기 이름으로만 경제활동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과거사를 청산하는 작업도 했어요. 과거사 청산. 그러니까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전두환, 노태우 이 두 사람 12.12 사태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반란, 내란죄를 적용해서 실형 선고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형 선고했어요. 네, 사형 선고하고 나중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사면됐는데 뭐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사면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이제 국가에 의한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그거를 규명하는 과거사 청산 운동도 있었어요. 국가 폭력, 인권 탄압,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 이런 것들도 이제 실시가 되면서 좀 바로 잡는 일들이 많아졌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2004년에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에 관련된 일환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권과 복지도 매우 중시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에 설립이 되고 여성부도 신설이 돼서 그동안 차별받았던 여성들의 인권을 다시 신장시키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이런 기구도 만들어지게 됐죠. 또 학생들도 학교에서 인권을 많이 유린당했어요. 인권 유린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학생 인권들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학생 인권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복지도 이제 증대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제 퇴직 이후에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병원 갈 때 돈 얼마 안 내죠? 네, 얼마 안 내요. 그지? 약값도 얼마 안 되고 이게 다 의료보험이 다 적용돼서 그런 거야. 의료보험 제도도 이제 확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복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뭐 하나 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학교 와서 점심 먹는 것도 다 세금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무료로 다 주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다 그것도 해주고 또 여러분 뭐 학비 내요 지금? 아니죠. 고등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 아닌데 학비도 안 내요. 이것도 다 그냥 교육비 세금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교복 살 때도 20만 원씩 지원해 줘. 30만 원 지원해 주니? 어이구 많이도 준다. 교복도 지원해 주지. 또 수학여행 갈 때 35만 원씩 또 올해 지원해 줬지. 이것도 다 결국 이게 다 세금이거든요. 다 세금으로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미 다 세금 내셨어요. 세금 다 내셨으니까 그 세금으로 지금 우리가 가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의 세금이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여러분들 부모님이 내고 있는 세금이 지금 현재 이런 곳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 자, 노동운동도 활성화되다. 노동운동. 네, 노동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뭐 전태일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운 바가 있죠. 네, 그 이후로 이제 노동운동이 많이 활성화가 돼요. 특히 6월 민주항쟁 이후로 노동자들의 사회의식이 크게 확대되면서 노동자 대투쟁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국에 이제 1000여 개의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요. 이제 그로부터 임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노동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저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그래프인데 우리 교과서 284쪽에 있는데 이제 노동쟁의, 그러니까 노동쟁의란 말이 이제 그 노동 운동이에요. 노동 파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노동쟁의가 발생한 건수와 참여 인원수가 증가한 것인데 1977년부터 86년까지 그리고 1987년부터 87년 두 달 동안 7월부터 9월까지 있었던 두 달 동안 있었던 건수를 비교해 보면 10년간 있었던 건수보다 두 달간 있었던 건수가 2배가 더 많다. 이렇게 규모가 커졌다는 거죠. 또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도 결성돼요. 전국 노동자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하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뭐 줄여서 민노총이라고도 하고, 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또 줄여서 전교조라고도 하고 이런 조합들이 만들어지면서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다. 또 이제 더 나아가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민주노동당이라고 정당이 또 나타나서 그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도 만들어져서 그 국회의원이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IMF 시절 이후로 만들어졌던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비정규직이 존재하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니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 직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운동입니다. 우리 이제 4.19 혁명 이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4.19 혁명 이후에도 통일과 관련된 생각들이 변했어요. 4.19 혁명 이전에는 무력으로 인한 통일을 항상 주장했었어. 그랬는데 4.19 혁명 이후부터 통일을 이제 평화적으로 하자.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5.16 군사정변 이후로 또 쏙 들어가 버렸잖아. 반공을 또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6월 민주항쟁 이후로 이런 반공 정책에 억압받고 있었던 민간의 통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민간인들이 직접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통일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특징이죠. 문익환 목사라든지 대학생 임수경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평화통일에 대한 것들을. 어찌됐든 민간인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불법이에요. 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제 처벌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그래도 남북 대화를 좀 추진을 하긴 했어요. 남북끼리 좀 대화를 좀 하자 해서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것들을 체결을 해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 운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또 유엔에도 동시에 가입하는 등 이런 남북 대화가 추진이 됐었는데 근데 민간에서도 통일 운동하고 정부에서도 통일 운동하고 이렇게 막 따로따로 통일운동 하다 보면 될 것도 안 된다. 통일운동도 통일하자. 창구를 단일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이 민간의 통일운동을 좀 많이 제재를 가했었어요. 그래서 민간의 통일운동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을 하면서 정부에 의한 통일운동만 인정하는 그런 한계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게 되겠죠. 여러 영역에서 이제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데 정책이나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옳지 않다. 그러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어떠한가? 라는 대안도 제시하면서 아주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논의하는, 토론하는 이런 문화를 이제 만들게 돼요. 그 결과 뭐 호주제가 폐지된다거나 그다음에 낙천운동, 낙선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호주제도는 우리 285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번 법안의 국회 통과로 가부장적 가의 개념과 호주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헌법 이념에 충실하고 현실의 가족 생활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호주 관련 조항이 없어지고 개인이 각각의 신분 등록부를 가지게 됨과 동시에 자녀의 성 또한 부부의 협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게 되는 등의 내용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호적 초본, 호적 등본 같은 이런 증명서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이제 가족은 가족인데 개인이 더 중요시되는 가족의 형태예요. 개인이 더 중요시되는 형태. 그래서 개인의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이제 그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호주제가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하고 해야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어. 게시판 댓글을 달아서 댓글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이 아니고서라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과서 286쪽으로 갑니다. 촛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일단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일단 그 이전에 있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 10년을 사이에 두고 10년을 넘어서 새롭게 또 정권이 바뀌었던 정부예요. 이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경제 성장을 내세웠던 정부예요. 이명박 정부는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고 경제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과제로 많은 정책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강화했었고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최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좀 많이 알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수입을 재개하는 협상 과정에서 이 광우병 소가 수입이 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또 4대강 정비 사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큰 강들 있죠. 여러 큰 강들, 이런 강들을 정비를 하는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 4대강 정비 사업이 너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저항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랬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창조 경제 그리고 이제 문화를 융성하겠다라는 걸 이제 강조했던 정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어서 대응을 너무 미흡하게 했었다는 단점, 그리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겠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간에 너무 졸속으로 합의해버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들면서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꽤 커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16년 들어가서는 이제 비선 실세 문제가 언론 사이에서 드러나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걸 이유로 들어서 탄핵을 요구하게 됐고 결국 2017년 탄핵이 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됐는데 촛불 시위가 이제 그 큰 역할을 하게 됐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을 하고 신분 있는 사람의 이권 추구를 도와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됐고 많은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하게 돼요. 자,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이제 시행하게 돼요. 이게 기존의 대통령 선거하고는 다른 거지. 기존의 대통령 선거는 이미 1년 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언제 할지 다 알고 있으니까 후보를 막 당에서 선출을 하고 이 선출한 후보들끼리 또 막 예비 선거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급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로 바로 대통령 선거가 2달여 만에 실시행이 됐고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정 목표로 제시를 하면서 등장한 정부겠죠. 그래서 이 교과서는
문재인 정부가 있을 당시에 만들어진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교과서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할 문제겠죠. 다음 시간에 세계 경제 변동과 한국 경제라는 부분을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